객관적인 연구 과정에서 꼭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연구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학문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꼭 발표 과정에서 모근 혹은 이색 뭐 이런 표현이 섞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발표는 그 총서로서 전체 학술 주제를 총괄하는 모근 이색의 역사적 위상과 의의라는 주제로 박종기 선생님께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박종기 선생님은 경상남도 경주 출신이고 경상북도 경주 출신이고 경남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서울대 국사학과 동대학원의 박사를 하셨고 카톨릭 대학의 교수를 거쳐 국민대학 교수 그리고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한국중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저서로는 고려시대 도국제연구, 고려사 지리지역주, 새로 쓴 500년 고려사, 고려열전, 조선이본 고려 등 고려시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고려시대를 한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발표의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이 총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모아서 정리한 그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가계와 이 가족 구성 가문의 사회제주의는 한 달 전에 그래도 이 모건학교에서 발표한 가문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한 달 전에 급하게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오늘 여기 발표하는 거. 그래서 또 저는 이 가문을 항상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모이니까 우리 가정 선생, 모건 선생 그리고 손자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은 또 자르시고 주시면 세계 보완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족 가서 아까 좀 한 달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주로 제가 본 거는 이 모건 2세계 600주년, 서거 600주년 때 했던 이영복 선생, 그리고 또 거기에 발표되었던 오래전 선생, 그리고 또 이익준 선생의 발표.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이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맹균, 미작용한 이 비음기가 이 가족 관계는 대단히 상세한 것. 뒤에 시조권료나 족보보다는 왜냐하면 이 하륜이나 공건이 모건의 묘비명에는 1405년에 지어졌고 이 하륜의 묘비명이 1433년에 30년 후에 건립이 됩니다. 그때 이 비를 신도비를 건립하면서 비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음기를 모건의 손자인 이 맹균이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30년 동안에 모건의 손자, 정손, 현손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 기록이 다른 어떤 족보보다는 이 손자 때까지는 충실한 자료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새롭다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책 보실 이 책에 있는 걸 어디서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전부 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첫째 모건촌의 이 종덕에 대해서는 토랑이라는 기록이 나거든요. 출생년 제가 지금 그동안에 연구한 걸 찾아보면 출생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건 선생이 토랑, 토끼띠란 뜻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역시 이 토끼해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모건 선생이 41년에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61년에 태어났다면 그 사이에 있는 토끼해는 1351년이 됩니다. 그래서 장남 종덕의 출생년이 1371년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정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광정이라는 분, 이 모건 선생 연보를 정보판에 냈고 이것을 갖고 이영복 선생이 작성한 연보
장남 종덕이 138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왜 돌아가셨냐 하면 개혁파와 반개혁파의 갈등 과정에서 권장을 받고 죽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저는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2388년에 아직까지도 개혁파와 반개혁파가 정치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바로 이때도 보건 선생은 창왕의 신조 강국을 위해서 명나라의 상해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두 세력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을 조금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저 뭐 병으로 사망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손자 가운데서는 이 삼남인 이 양경복이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이분은 사실 이 중천사 마지막에 돌아가던 그의 중천사에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실제 할아버지 문집, 가정집도 이분이 중앙을 펼쳐내고 또 아버지 문집도 그러니까 그 형님이 두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사실 이 항상 이 가문을 실질적으로 세워본 게 아니냐 양경공이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이 신도비도 저 공부는 묘비명만 지었거든요. 묘비명만 지었는데 뒤에 은기를 자기 조카 맹균에게 서게해갖고 그 기억이가 사실 이 두 부분인데 하나는 아까 자손 현손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건 선생이 중국에서도 아주 훌륭한 이력이 알려진 분이라는 것을 칭찬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저 논문에서는 여기 PPT에서 인용을 안 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손자가 이 맹균이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은 이제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양경공이 대단한 것이 아니냐. 이분이 사실은 이 항상 이걸 중간에 링크 아니냐 링크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훌륭한 분이 많이 나오십니다만 그건 저 소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인재유고 그리고 가정집, 모고집이 3대의 문집이 이 우리나라 공식적인 이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되고 이것이 한국 문집 총괄이 있다. 이런 데 항상 이가 다른 어떤 관집보다도 이 문집 세계가 남아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모건 서거 600주년 서거 600주년 기념에서는 모건 선생을 주로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신실 4대부 그때 이제 한창 이제 1960년대 70년대는 신실 4대부가 등장하고 개혁 4대부 이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모건 선생이 상당히 신진 4대부의 개혁에 앞장서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제가 지금 연구사를 정리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문의 것을 보면 거의 이 한산희 시가가 이 가정 선생이 중앙 관료가 되면서부터 이미 상당히 세족청으로 올라갈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모건 선생부터 시작해서 아직 40년 동안에 삼남 종선이 결혼할 때까지 1340년 1380년까지 40년 동안에 이미 이 한산이가는 고려의 세족청으로서 신진 4대부로 세족청으로서의 기운을 그렇죠. 오늘 다음에 발표할 최홍석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이 조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부각돼야 되지 않느냐. 세족적인 묘물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그 이후에 모건 선생이 개혁 과정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우리 오늘 이 하는 학술 회의의 어떤 도현 선생님도 잘 설명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모건 서세 600주년 여기 이문원 교수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시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모건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 책이 이제 아까 소개했던 그 책이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연창비도 나는 출시가 있으면 또 10년이 지난 2000 그 연구하면서 그동안의 모건 연구가 다 집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는 방향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건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이 2000년 초반 이후에 목원집이 부결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한국 고전 번역을 해서. 그리고 또 목원 시고도 한문학자들에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 목원에 대한 또 공교육도 두 차례 학술되게 됩니다. 이 책에 제가 여기 보면 발표문 가운데서는 6쪽에 이 각주 6쪽, 7쪽에 6쪽에 보면 15쪽, 각주 15번이 제일 밑에 여기 이제 목원 2세기 스님과 사상이 그때 600년대 처음으로 목원이라는 것이 학계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2000년대 이 규격 목원집과 역주 목원 시구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엄청나게 새로운 목원 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이것이 연구가 되면서부터 여기 7쪽에 있는 각주 17번에 보면 유영창도 이제 목원 서거 619년이 된 셈이죠. 목원 서거 이때에는 목원 학회하고 목원 가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진단학회에서 이 목원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나오고, 또 한국역사연구에서 이 목원의 2세계 삶과 생각이라는 연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0년 후에 이 연구가 나오면서부터 이거는 앞에 서거 600주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기초장집이 나오면서부터 차원이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각주 19번에 나옵니다만 이제부터는 목원에 대한 본격적인 전문적인 연구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7쪽에 나오는 각주 19번에 보면 한문학, 역사 쪽에서 본격적인 전문성을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목원 연구는 대단히 큰 획을 그었고 있는 것이 세 번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내년이 되면 또 목원 서거로 따지면 30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조금 지나면 탄신 600분이 700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오늘 학술회의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2006년에 만들어졌던 학술회의가 한번 획을 긋고 이번 학술회의는 그런 면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규 선생님이 목원 연구의 회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이영규 선생님보다 사회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신 말이에요. 목원학 연구회입니다. 근데 오늘 또 사회자, 이종호 사회자님께서 목원학이라는 말씀을 해갖고, 그래서 상당히 원문을 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이 총론에서, 이 보면 목원만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목원집도 가장 큰 겁니다. 그분의 묘사에도 많은 자료도 있다. 다른 연구에 비해서 가장 연구가 많다. 앞으로 이틀 동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3대에 걸친 문집 남아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좀 충고해요. 이것이 또 국가의 공식기관이 고전번역원에서 문집 충분한 거 나와요. 어디 번역까지 다 나왔어요. 또 인재유보도 이 목원 쪽에서 구획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목원 연구회라고 하지 말고 목원학 연구회로 이름을 공식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계학, 남명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 서예학도 나오는데, 그러면 목원학이라고 못할 붙일 게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 사회자님도 목원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토론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토론보다는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데 왜 목원학이라고 붙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목원학 연구에 이렇게 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가 되는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인데 이런 문제가 저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목원 선생을 어떻게, 아까 이제 이영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목원 연구는 기본적으로 목원은 그런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관료와 정치가 다. 최고의 관료로서는 최고 공격을 갖고, 정치가로서도 당시 보수 세력을 대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성리학자, 학자다. 성리학자. 저는 오히려 학자라기보다는 성리학자라고 붙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성리학을 뿌리를 내린 분이다. 그 다음에 문장가로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목원의 어떤 역사적인 위상을 가립니다. 이런 측면을 저는 오늘 발표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목원 선생은 여러분 아다시피 고령할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받은 혐의가 뭐냐면 여기 13쪽에 보면 이 13쪽에 보면 이 사상가문의 목원 선생이 처음에 1389년에 탄핵을 받으면서 8가지 혐의를 받아요. 8가지. 이거 완전히 이제 이 개혁파들이 덮으신 거예요. 그 8가지 가운데 138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390년 조선왕조 등까지 4년 동안에 결국 끝까지 목원에게 따라붙는 목원생이 따라붙는 혐의가 2가지입니다. 불교의 아침에 단 영불. 그 다음에는 이 가짜 왕실의 신시의 왕을 옹립했다는 이 2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지금 600주년 그 논문을 보면 600서를 보면 아니다 해서 부정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고려사가 이걸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고려사가. 그 이걸 갖고 아니다 해서 저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옛날 이상백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원 해방 캠프에 이상백 교수도 2조 건국의 연구를 쓰면서 우창 비방을 하면서 이 결정적인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갖고는 아니다 해서는 곤란하다. 오늘 저는 오늘 접근하는 이 목원 선생이 이 2가지 혐의에서 당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고려사 내용은 99%는 목원이 이 2가지 혐의만 얘기해. 목원 선생이 당신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2번째부터 가능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목원 선생의 어떤 위상을 정리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조선왕조 건국기념이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 건국기념을 만든 목원 선생은 반역자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 건국 이후에 조지 워싱턴이나 제퍼슨이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목원은 이 조선왕조 건국의 오늘 같은 헌법과 같은 이 강령의 성리학이 근데 이 성리학을 정작 만든 사람은 이렇게 반역을 보여주는 그 반역했다. 이 혐의로 갖고 4년 동안 계속 고생합니다. 이런 점이 이 고려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이걸 한계라고 고려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최고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새롭게 목원의 위상을 들어간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원에 씌워졌던 이 2가지 큰 영국 불교의 아침이다. 그 다음에 신실을 세웠다는 이것을 갖고 이걸 참고를 하되 다른 방식으로 이 혐의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들어간 목원의 생각이 뭔가 이 생각을 갖고 목원의 어떤 역사적 위상을 찾자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이제 이 다음은 목원 선생의 먼저 이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목원 선생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리학자다. 그 다음에 발표자 정치가다. 문장가다. 이 3가지 측면을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목원의 어떤 위상을 평가해야 된다. 저는 이 젊은 시절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목원 선생은 21살부터 29살까지 20대에 어떻게 하냐 3년 부친상도 해놓고는 원나라라서 좋은 선생님들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한다면 14살 때 성균관시에 합격하면 14살부터 29살까지 거의 15년간 그러니까 원나라가 수학하기 전부터 엄청난 공부를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머리 말하면 이 고등학교부터 대학 시절까지 대학원 시절까지 이 시절에 지적인 호기심이 얼마나 왕성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과거를 위해서 많은 학문을 수행해요. 목원 선생은 자기가 과거를 위한 문장을 짓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학문 자체를 이런 점이 목원 선생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어야 된다.
경제사상 최초에 됐던 거죠. 그 지금은 뭐 국립서울대학교 총장도 뭐 되고 여기에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5분을 과거 고시가 자주문생에 자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려시대에서 드문입니다. 이런 것이 모건의 어떤 학문과 사상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존의 모건 성문학 의상은 기존의 연구성과 주로 이제 도현철 선생님이 오늘 발표해주신 책을 2권 정도 이상을 전문적인 서적을 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성리학이 가장 중요한 게 정통이라는 걸 상당히 중시한다고요. 누가 누구로 이어졌고 내가 누구로 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이 도통론이라고 이 모건 선생은 어떤 경세 문제보다는 세상을 다스리는 문제보다는 개인의 수양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성리학이죠. 다음에 또 이제 내일 발표는 성리학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수박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심성의 수양, 내면의 수양, 자기의 수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오히려 역사학 쪽에서는 이제 권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오히려 철학 쪽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사실자지만 좀 더 선명하더라. 왜냐면 바로 이 수양 철학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학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실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개념이 뭐합니다만 어떡하나 자기 내면의 수양의 그 실천이라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걸 초탈 원흉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융합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도 이 개념을 갖고 제가 또 모든 사상의 특징을 발전시킵니다만 초탈 원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철학 쪽에서는 이 성리학의 시원이 모건 선생이고 이게 바로 한국 사상의 원천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건의 이상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모건 선생은 이 학자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데 하여튼 이 고려 말 이후부터 시작해서 조초기까지 4년 동안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리해 보면 1491년 뭐 10월이 안돼 12월에 시작돼요. 조금 10월 달인데 사실은 모건 선생이 탄핵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의 제자였던 권건과 이순인이가 유배를 나왔거든요. 그것부터 모건 선생은 상당히 자절을 합니다. 자기 가장 잘하는 제자가 유배되고 그게 저 12월입니다. 그 다음부터 만 3년간에 2번 타직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유배를 가요. 유배를 4번을 가요. 그 다음에 시문과 공문을 갑니다. 공양이 절대 좀 시문을 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4번을 유배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유배라는 유배지가 이동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두고 모건 선생의 꼬리를 잡고 있고 깃발을 잡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모건 선생의 얘기에서 뭘 찾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보면 이 열전편찬 또 모건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이 불순하다. 불법을 숭상하고 믿었다. 그래서 세상에 기록을 받았다.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는 정말 교육제도를 계획했고 제자를 양성했고 성리학을 뿌리내리는 공헌한 모건이 뼈아픈 내용인데 이때마다 뭐라 하냐 당신이 유종이면서 이 성리학의 종장이면서 이게 약간 약올린 얘기예요. 너는 장남이면서 거짓거리밖에 못하느냐. 넌 효자라고 알려는데 거짓거리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로 모건 생겼대. 유종하는 게 이게 사람 모건 약올리는 거예요. 개혁하는 게 뼈아픈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서 또 그러나 저는 이 영불 혐의에서 모건이 이 대담하는 걸 보면 이 개혁파와 같이 유교와 불교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모건은 오히려 불교를 대립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불교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해서 모건 선생이 자기가 이제 어떤 연구자는 모건이 유불 동원론이다. 유교과 불교를 같이 하면 그건 아닙니다. 모건 선생은 어떤 하나 연구에 현재 나온 연구는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만 당신은 분명히 성리학자다.
성리학자는 변함이 없다. 유교가 불교보다는 위에 있다. 불교는 이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모범의 어떤 위상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 평가의 지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모범 선생님 이쯤에서는 이 서문에 보면 선생님은 이때가 이제 뭐냐면 공민왕이 죽고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7, 8년 동안 병으로 한산해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손님을 접대할 때는 이단을 주장하는 불교, 도교 이런 사람이 와도 물리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대부의 비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놀러 가는 거, 유람하는 거, 정별하는 글도 다 쓰고, 그 다음에 불교와 성리에 관한 글까지도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후설을 들고 신처럼 줄을 서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만. 그리고 실제 이 모건집에 내일 발표할 남동선생 연구에는 모건집에 실린 시 4246개 가운데서 12%의 510개가 불교 관련 시입니다. 그렇듯이 이걸 모건을 연구이라고 이렇게 쳤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 다음에 보면 모건 문고에 실린 사문 232편 가운데 66편이 전체 4분의 1이요. 이게 역시 불교 관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왕대인 1377년에서 1382년 사이에 지은 사문 전체 40%가 특정 시기, 우왕대의 특정 시기에 40%가 불교 관련 글이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모범을 연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점. 이거는 연구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유학자들이 불교와 신문을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범뿐만 아니라 다른 문인 성녀들도 또 신문을 통해서 교류하는 일이 상당히 잦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모범을 새롭게 볼 이유가 아니냐. 그 다음에 아까 문장가로서는 모범은 소위 궤도론이라는 것은 성리학자들이에요. 성리학자들은 왜 문장을 짓느냐. 이 문장을 지어서 여기에서 성리학의 인형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도, 도라는 것이 바로 성리학의 도죠. 이걸 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아버지하고 자주였던 이재현이 제일 먼저 이 제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모건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얘기했고, 근데 모건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양수나 이런 고문장가들, 당송대 문장가들은 이게 제도를 아니라 도를 떼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의 형식을 빌려서 도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도구밖에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주장은 말도 안 되고 말하라. 이건 제도로 봐야 돼. 이렇게 하는데 모건 선생은 이 제도론과 반도를 다수용합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절충적이고 포용적인 그 다음에 또 이 시작에 있어서 한문학 연구 보면 표현, 기교는 이런 거 다 봐도 그래서 상당히 모건 선생의 이 문장론은 상당히 어떤 포괄성, 또 중용력, 또 전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점. 그래서 저는 이 모건 선생의 이 형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저는 이 철학에서나 문화에서나 역사에서 제가 이 모건 선생의 어떤 융합성, 포용성, 절충성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건 사상의 학문의 특징이지만은 저는 이것을 다른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다원주의 이념과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고려사회 자체를 다원사회라고 봅니다. 다원주의 이념이 있거나 그것이 이제 고려사회라고 보는데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론주의하고 상당히 다르죠. 이론주의라는 하나의 가치에 숨기게 된 것. 조선시대 성리학이 아니면 사문 아니기. 그러나 고려시대는 하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 불교, 유교, 도교가 서로 대결하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태조 15조에도 나온 얘기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 모건 선생의 이 사상과 학문은 고려의 전통에 그대로 살아있는 다원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그동안 모건 선생에 대해서 절충성, 포용성 하지만 이거는 다원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고려의 전형적인 어떤 사상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제 이 모건의 이 형의에서 이 우왕창왕 옹립에서 보면
보건생에는요, 우왕이 이미 저기에서 14년이 됐다. 오래됐다. 그러니까 아들 상황이 있는 건 당연하다. 내가 이게 가짜든지 신신이 이런 걸 떠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그리고 아들 종합도 국민왕이 이미 우왕을 강령구로 봉했고 또 천자가 우왕을 봉했다. 이 현실적으로 이건 받아들였다. 이런 생각이 모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건은 14년 동안 제위한 우왕을 국왕으로 인정하고 또 아들이 저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은 모건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모건의 어떤 역사적 위상인데 저는 모건은 이 소위 현실주의라고 현재의 우왕이 14년간 제위했으니까 이거 뭐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는 반역 정도 있지만 다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건에게는 현실주의라는 것이 아까 다원주의도 있지만 현실주의도 보인다. 현실주의라는 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수용하고 공존하자. 내가 핵을 갖고 있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핵국가가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하고 비슷한. 그래서 이 모건의 이런 현실주의는 저는 사상과 학문에 있어서 다원주의와 연결시켜보면 정치적인 다원주의다. 내와 다른 정치적인 정파. 그러니까 그 정거조는 모건의 목을 베어야 된다고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건은 절대 그에 대해서 반감을 들는 적이 없습니다. 계획화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다원주의고 현실주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보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 현재 이 문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면 태조 이성계가 조상을 근무했거든요. 사면을 받고 그 다음에 태조를 만나고 나서 뭐냐 하면 이제 천명을 받은 군주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건은 변절로 보일 수 있지만 역시 이건 모건의 어떤 이 현실주의 정치적인 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건에게 조선 건국은 은연한 현실이고 그럼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모건의 생각이다. 이게 정치적인 다원주의다. 대외관에서도 모건은 현실적으로 중국의 지배한 국가가 천자국이다. 원이 지배하면 원이 천자국이 되고 명이 지배하면 이걸 이제 도민적 선생은 형세 문화적인 가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역시 이게 다원주의적인 천하. 아까 다원주의 인정했지만 이 다원주의적인 천하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건의 어떤 가위관이나 이 정치적인 다원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자 소인론에서도 송대 성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분자와 소인은 절대 다른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인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하지만 모건은 이걸 분자와 소인을 대입적인 관계로 내가 수양을 하면 소인이 분자가 된다는 단계적인 도민자 선생님이 잘 밝혔습니다만 단계적인 계기적인 관계다. 이게 다양한 정파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소인도 결국 자기가 수양을 하면 분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하면 이 소위 이 우왕 창왕 옹립은 이런 거 폐가 입증은 가짜 신시 되고 진짜 왕시 세우되 이거는 조선 건국의 명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불협의는 이거는 대불론이고 이거는 조선의 이념이에요. 이 두 가지에 걸려 요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방법법이 걸리니까 아무도 못하듯이 조선 왕조에서는 모건 선생은 이런 점에서는 전속되어 있다. 이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고려사가 또 새로운 기록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건 선생은 조선 왕조 내에서는 물론 제자들이 이런 모건 선생을 다시 살렸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모건 선생이 끝내 문묘에 종사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라는 이유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건 선생은 아까 영불협의 때문에 학문이 불순하다. 그러나 이건 저는 학문이 불순하다는 건 다원주의 이념에서 불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왕 옹립 또 이건 현실주의적인데 14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진작에
우왕이 실시라고 한다면 우왕 정의할 때 그때 문제를 제기해야지. 다 지나고 나서 제기하는 거 아니야. 창왕 제기할 때도 문제를 제기하자고. 창왕 폐위시킬 때도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것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바로 이 모건의 항문이라는 것은 바로 고려의 전통적인 기념, 고려왕조의 그 기본적인 전통적인 기념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모건의 다원주의 이념과 한계는 분명하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건은 이 심각한 고려 전국에서 실천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수기수야. 그러니까 학문 자체도 이 성리학 자체도 수신제가에 집중했지 치무평천하라는 경세에서는 상당히 등하시했다. 물론 이제 이 공부는 선생이 이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당신이 경세의 뜻을 펼치지 못했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공부는 굉장히 썼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경세의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했다. 이것 때문에 이 개혁파들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빼앗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근본 원인은 뭐냐? 미래에 대한 고려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모순 덩어리입니까? 500년 고려가 망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당시 사회경제적인 모순 현상입니다. 이 모순에서 모건 선생은 제기하지 못한 국법에 안 되거든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치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저 뭐 개혁파가 험한 문제라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도 또 모건생이 불교하고 이 다원주의 불교를 인정했지만 불교가 당시에 이 토지 사회경제적인 모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사원이 불법적으로 또 우리를 탈전하고 소유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건생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경세의 측면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모건생이 정론을 빼앗기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500년 고려왕조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으나 당대 유종, 이 유종이란 말이요. 고려 상황으로 모건생을 높이는 말보다는 좀 이상하게 좀 비꼬는 듯한 얘기가 말 유종인데 그 학문과 사상계를 이끌어가지고 요새 같은 나라의 최고의 원로 학자들 원로 정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건은 저는 거기에 위기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 위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점이 정말 모건이 정치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알다도 이 정치적인 실패지만 결국에 모건은 이 사상과 학문은 조선시대의 문지주의 실제 조선시대 학문은 모건은 당신은 실패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동영생이지만 이 경대사상을 가졌다는 거. 이 경대사상이라는 것이 당시에 성리학을 주도하는 인물, 학술을 주도하는 인물인데 여기에 보면 계속 조선 초기부터 홍건, 조용, 이천, 병계라는 인물 심지어는 모건 선생의 손자까지 경대사상. 이 경험이 모건의 학문이 그런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전술에서는 전략에서는 성공했다. 모건 선생은 그런 점에서 보면 영혼이 이제 사실 학술적인 이런 점에서는 조선 시대를 계속 이어갈 정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회의 전체 총설로서 모건에 관한 기왕의 문학사 철학을 아우르시면서 전체적으로 모건 정부의 의의를 말씀해 주셨고 특히 모근학이라고 하는 동네에도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었지만 모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정립하는 길로 나아가자는 그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5분인데요. 10분간 휴식을 갖고